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시장이 크게 뜨겁지도 또 크게 차갑지도 않게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세계 국채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이긴 한데 고환율에 대한 부담은 주식시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파가 얼마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하이닉스가 오늘도 올라줬는데 삼성전자 결국에는 6만 원을 깨냈습니다. 외국인이 기록적인 매도를 오늘까지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더 우위인 시장이었습니다. 크게 트레이딩할 종목만 찾아서 계속 트레이딩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중국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돈풀기에 나선 중국입니다. 증권, 펀드, 보험사, 스와프 시설 출범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면서 상해종합지수는 1%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형주 위주의 SCI 천지수 같은 경우가 1%까지 그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조정세도 그렇게 깊지 않게 나타납니다.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심천지수도 그냥 크게 빠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 중화권 증시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항생지수도 현재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FTSE 차이나 50 지수도 3.5%까지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지수를 올려가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49엔대에서 큰 폭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있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소폭 상승한 0.29% 상승으로 일본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성 없이 소폭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11월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현물시장,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방향성 없이 소폭 조정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2600선을 좀 내줬습니다. 0.1% 소폭 올라가면서 2599.1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꽤나 좀 됐죠. 0.3%대 소폭 빠지면서 77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먼저 살펴보면 오늘 딱 135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내일 금통위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율 방향도 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결국에는 매수로 마감이 됐네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00억 원대 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장 막판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1,200억 원대 매수를 보였고요. 의약품 업종 좀 사들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00억 원대 매도, 기관은 현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깨 나갔습니다. 2%까지 그 낙폭을 키우면서 신저가를 다시 써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쯤 멈춰질까요?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갑니다. 58,9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TSMC의 호실적에 힘을 입어서 5% 가까이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힘을 내줬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리튬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좀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시세 마감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4%대 강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수출 소식과 함께 1.6%대 강세, KB금융 여전히 상승세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 오늘도 지켜냈고요. 이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세 받으면서 에코프로비엠이 3%대 약세 보여줬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시총 올라왔네요. 9%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제약사인 오노의 최대 7억 불의 ADC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로 하면 9,4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꽤나 큰 규모의 계약 소식을 발표하면서 꽤나 시세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클래시스가 다시금 힘을 냈고 엔캠도 4%대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저가 수주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발표 전후로 매수를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조선주, 조선기자재단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5%, HD-현대미포가 2%,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까지 일제히 2~3%의 상승폭 그려냈고요. 기자재단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조금 더 시세를 내줬었는데 소폭 상승폭을 줄이면서 1~2%의 상승을 보이면서 조선 기자재단 종목들 마감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뉴스가 있습니다. 경영고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 양상 이어갔고요. 17%대 급등이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항공주들도 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여객 수송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죠. 3분기 실적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6%, 에어부산도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VT가 오늘 대장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11%대 급등, 펌텍코리아 7%, 네오팜, 한국콜마까지 3%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뉴스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ITC의 최종 판결이 오늘 밤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메디톡스가 5% 올라줬는데 휴젤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예비 판결에서 사실 휴젤의 손을 들어줬었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앞두고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대웅제약의 주가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톡신 수출 성장으로 실적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5%대 강세 보이면서 15만 원 선 넘겨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보시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위고비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풀리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이는 전거래부터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펩트론이 20%대 급등을 보였고 라파스, 대봉LS도 올라줬지만 블루엠텍 같은 일부 종목들은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감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외면한 외국인, 이건 계속사네. 방산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방산주 관련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를 이렇게 팔 일인가 싶게 오늘까지도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 우리 시장 팔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사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산주가 조금씩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제 다 아시는 종목들을 많이 사기는 합니다. 뭐 제일 많이 사는 게 1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일 많이 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산, 네, 그다음이 뭐 현대로템, LG, 넥스원 관심을 두고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사실 왜 살까를 한번 저희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 관련된 것들 때문에 뭐 우려감들도 있고 내년 수요에 대한 또 우려감, 그다음에 HBM에 관련된 뭐 이제 거품 논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악재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거의 저희가 한번 꼽아보지 않더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이제 고민은 이거죠. 여기서 더 갈 거냐, 그렇죠. 멈추고 셀해서 떨어질 걸로 거냐라는 갈 거냐.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되실 텐데 네.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또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만 그냥 진짜 숫자적으로 차트 그림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없는 없죠. 자리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요. 네, 손이 안 가죠. 네, 차트만 용감한 보면. 투자자가 아니라면. 근데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 시계열을 3개월, 6개월 전으로 돌려보시면은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갈 거야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의외로 그 방산 섹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로 긴장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네. 긴장 상황 있는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중동으로 이제 또 전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해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사리 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겹쳐지다 보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것들도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이제 바이든이랑 사실은 네타나후랑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야 빨리빨리 끝내라. 뭐 휴전하고 좋게 끝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선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별로 그렇죠. 없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본인이 하던 스탠스를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기존의 과거 사실은 여러 가지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항상 그냥 쉽게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도 사실은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글로벌 IB들 중에서도 뭐 리포트들 체크해 보시거나 내년치 뭐 전망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그래도 휴전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도 내년 뭐 늦어도 상반기쯤에는 휴전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나오더라도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조금 더 우세하거든요. 그 휴전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또 터질지는 모른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제 군비 증강 저희가 말로만 군비 증강이라고 하지 네.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 위로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전차 오고 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무기를 현대화시키지 않는다?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동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소련제 무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80년대 구소련제 무기면 지금 수명으로만 보면 30년, 40년 된 거거든요. 이게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안 될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런 쪽 라인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을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갑차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요 최소 3배에서요 한 7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GDP 대비해서 사실은 나토국들이 국방비에 쓰는 돈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납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성격 급해서 맞추죠. 맞춥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맞춥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업무 해야 될 거 있어요? 야근하잖아요. 네.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괜찮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거든요. 이런 가지를 종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방산, K 방산에 대한 매력도가 저는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업사이드는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업사이드는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일중 흐름을 보시면 네. 52주 신고가 딱 찍고 3% 넘게 빠지고 마감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라는 거는요 항상 신고가를 찍고 나면은 거기에서 그대로 쭉 뚫고 천장을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한번 찍고 내려와서 조정 하루 이틀 정도 있은 다음에 다시 이걸 또 도전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조정 기간도 항상 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상단을 계속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러느냐인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들, 상황들이 방산 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플러스 알파, 그럼 실적은 정말 뛰어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도 어찌됐건 계속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은 계속 올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상단을 계속 높여가는 애들을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왜 방산을 얘기하냐면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빠질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한 다음 주 정도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 시기를 사실은 잡아야지. 그래도 그래도 난 들어갔다. 라는 관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잘 가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한 말로 빨간색일 때 사지 말고 파란색일 때 사라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사실 근데 이 방산주들이 실적 좋을 거 다 압니다. 근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다음 수주를 어떻게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느냐가 사실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럼 실적 확인하고 나서까지도 홀딩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벤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7, 8, 9, 3분기가 끝나고 10월 중순까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갈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게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 정도 주가면 충분해라고 끝날 때쯤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그때는 관련주들이 더 많이 움직일 거예요. 누가 더 우세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둘 다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대선 미 대선 이후에 방산주 호재로 작용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두 후보 다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방산주들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1월 모멘텀도 괜찮아요. 그럼 12월 달쯤에는 내년 걸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2월쯤 되면은 각 나라별로 내년도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럼 국방 예산이 책정되면은 이 룸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산 수주 관련된 것들 프로젝트들에 대한 협약서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숫자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뭐 국방비 증액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혀 없고 화해 무드로 점점점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때는 당연히 빠지고 나와야 되고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여전히 다른 각각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올해까지는 상단은 계속 올려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있고 이걸 확인해 나가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종목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넥슨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네. 중소형 방산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좀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 방산주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그 북핵 뭐 있었다라고 할 때마다 많이 움직이는 옛날 얘기네요. 뭐 북텍, 빅텍 뭐 이런 기업들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국내에 치중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방산 섹터에서 수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대부분 이제 대형사들이고요. 대형사들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어찌됐건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쟁력을 가지고 간 게 30년, 40년 동안 꾸준하게 어찌됐건 제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계속 성능 개선도 하다 보니까 이 위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국 무기 좋대더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에다가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중동 쪽과 유럽 쪽에서 선호하는 무기 체계가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중소형주가 커버할 수 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동유럽 쪽은 지금 제가 구소련 무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경찰 장갑차, 그러니까 장갑차 같은 류가 70% 정도가 옛날 겁니다. 구소련제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자주포, 우리나라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 자주포 얘기 많이 나오죠. 자주포랑 로켓 같은 경우에는요, 50% 정도가 구소련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중소형 단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갑차는 현대로템인 거고요. 네.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따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싸운다고 쳐봐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막 전차를 몰고 다 뚫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다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늘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해요. 땅에서 하늘 날아오는 거 쏘는 거 이거 LG 넥슨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가 뭐고 전쟁의 양상이 뭐다라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항공기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항공기 자체가 해외 항공기들이랑 이렇게 가격으로 붙는다라고 하면요. 거의 한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많이 쌉니다. 나네요. 네, 그러면 같은 돈이면 네, 그렇죠. 빨리 올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산 캐파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더라라는 것보다는 이미 중동과 유럽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눈앞에 바로 있는 거라서 사실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사실은 수주는 거의 다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게 내년 넘어가면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자꾸 휴전 얘기가 나오다 보면 피크아웃 얘기가 더 나옵니다. 수주 기존에 받은 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을 거고 그럼 그 이후 걸 보고 더 가냐 마냐인데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이 얘기들이 계속 노이즈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 섹터는 올 연말까지는 조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이 되면 또 섹터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항상 네. 주식시장에서. 네. 이때는 좀 셀 포인트로 잡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원인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4가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니까요. 네. 오늘 NH에서 나온 리포트의 목표가가 42만 원입니다. 한 달 동안 쉬고 와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고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42만 사실 뭐 목표가야 뭐 말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업사이드가 꽤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4개 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은 뭘까요? 저는 그래도 그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쪽에 대한 수요가 뭐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수주를 또 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주가가 또 그만큼 저는 많이 갔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상단이 열려 있는 그 룸 자체가 뭐가 제일 크냐를 고민할 때 그렇죠. 저는 미사일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중동 긴장감이 조금 더 심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긴장감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휴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은 어찌됐건 전차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 조금 이제 수그러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중동 쪽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중동에서 가장 1번으로 무기 체계를 보강해야 되는 거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어찌됐건 공격보다는 방어를 하는 입장이 굉장히 큰 거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LIG 넥스원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이슈도 또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실적 예상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매출도 한 2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대비하면 영업이익도 한 26%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라크 청ung2 수주 받았죠. 네.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주 잔고만 23조입니다. 그러면 3, 4년치는 이제 문제는 없다. 근데 이건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동 쪽에서 빠르면 연내 안에서도 충분히 추가 수주 얘기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년도는 미국의 또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공.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내년 가면 금리 인하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로봇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GRC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까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많이 또 남아 있는 게 LIG 넥스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LIG 넥스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LIG 넥스원이다 하는데 증권사들 의견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탑픽으로 제시하는 곳들 많거든요. 많죠. 어떻게 보세요, 그 의견은? 저는 안전한 걸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무작정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동 긴장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LIG 넥스원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테 같은 경우에도 네. 전차 가격이랑 미사일 가격이랑 비교해 보시면 미사일이 현저히 쌉니다. 그러니까 빠른 수주가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빠른 수주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 아니면 느리더라도 조금 안전한 건 난 좋아라고 하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그런데 네.
우리 방산 4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유일하게 목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왜 이런 건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정말 카이 좋을 것 같은 같아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항공기가 항상 1번으로 국방을 빨리 그 편성을 할 때 1번으로 채우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그 항공기를 채우기에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 무기 체계 중에서 오래된 거 뭐 있어? 라는 걸 먼저 둘러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어에 가장 취약한 게 뭐야? 라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항공은 공격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 방어형인 무기들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격형이 채워지는데 저는 이제 대만 쪽에 대한 이슈가 내년쯤에는 조금 불거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러겠죠, 11월에 한참. 대선 나오고 네. 내년 되면 이게 많이 불거질 거거든요. 그때는 여기는 해협들 사이는요 미사일이 안 됩니다. 네, 그때는 항공기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서로 싸우고 해야 되니까 내년은 카이가 그래도 방산 4사 중에서 그래도 저는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전쟁에 대한 양상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무기 체계가 필요하냐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은 그런 흐름들을 조금 잡으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산 4사로 꼽히는 종목들이 좀 처지는 이유, 또 잘 가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가 어떤지부터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L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 윙이푸드입니다.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앞서 사실 이 나스닥 상장 한 차례 밀리면서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8일이죠. 해외 증권시장 주권 등 상장 결정 정정고시를 통해서 상장 예정일 18일에서 17일로 정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매수세를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윙이푸드 같은 경우 10%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펩트론입니다. 정거래일에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5%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이고요.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 20%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나노엔텍입니다. 15일 위고비 상륙을 앞두고 있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나노엔텍이 가장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기존 생산 파트너였던 캐털란트가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이 CDMO 파트너사를 새로 서모피셔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 이 서모피셔에 소모품들 공급한다라는 점들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 자극을 했고 오늘 나노엔텍 같은 경우 20%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티웨이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앞서 사모펀드로부터 지분 매입을 통해서 TA항공 2대 주주로 올라선 게 이 대명 소노그룹인데요. TA항공에 대한 공개 매수 통해서 지분 매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TA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는 지분 격차가 한 3%포인트 정도여서 경영 분쟁 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다만 5호장 들어서 나왔던 소식이 공개 매수 대신에 장내 지분 매입으로 방향 전환한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TA홀딩스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MSC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콘텐츠라고 하면 이 넷플릭스의 예능 흑백 요리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심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좀 미치는 영향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 찾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앞서서는 콘텐트리 중앙 같은 이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K푸드가 부각이 됐던 모습이고요. MSC 같은 경우 국내 식품 첨가물 제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매수세를 자극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MSC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중앙에너비스 올라왔는데요. 그간 중동 우려감에 상승을 했던 게 유가였는데 간밤에는 유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동에서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향을 줬던 거고요. 국내 증시도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석유주들이라던가 천연가스 관련주들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6%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이 밖에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영풍정밀입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 공개 매수 가격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중에 관련주들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다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 양전에 좀 성공을 했던 모습이고요. MBK 측 현재 고려아연 주가는 주당 83만 원, 영풍정밀은 3만 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 제시를 했었는데 경쟁 과열 또 기업 가치 훼손을 이유로 더 이상 공개 매수가 동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을 일으킨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풍정밀 같은 경우 7%대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NC소프트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계속해서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NC소프트 이 주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조정을 했고요. 또 목표 주가 역시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NC소프트가 스로넨 리버티라고 해서 글로벌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전체 실적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국내 증권사들을 살펴보면은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8%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알티캐스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티캐스트의 최대 주주인 휴맥스가 보유 주식 999만 주 가량을 솔리드 트러스트 투자 조합에 150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밖에도 알티캐스트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내놓으면서 오늘 매도세 자극을 했습니다. 알티캐스트 15%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PNT-MS 올라왔습니다. PNT-MS 무려 3년 10개월 만에 코스닥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공시 불이행 벌점으로 거래가 중단됐고요. 또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이슈가 좀 더해지면서 상장 폐지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다만 22년도에 이 PMT가 경영권 인수를 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던 모습인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이 PMT 그리고 PMT-MS가 이루는 배터리 소부장의 이 수직 계열화 구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 하방 압력이 강했던 모습입니다. 17%대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하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시간 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이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외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을 움직이는지 볼 텐데요. 지금 구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KBI 메탈이 현재 5%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구리 관련된 종목들 시간 외에서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저는 사실 최근 구리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중국 경제랑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가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분간은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이제 금리 인하를 보면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인하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구리를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구리 수요도 많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연관을 지어서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중국 시장이 이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준율 인하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어떠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부동산 정책이 완전하게 좀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주택 규제도 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주택 관련해서 그동안의 규제를 많이 좀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경계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전보다는 지금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중국 경기가 단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구리 쪽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KBI 메탈도 5%대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구산업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관련주들이 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좀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좀 KBI 메탈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구산업까지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관련된 종목들 코멘트 들어봤는데요. 워낙 중국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시장도 반응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구리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거래량 1위는 역시나 티웨이 항공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도 급등 양상을 보였죠. 일단 시간외에서 뭐 주가의 흐름은 0.2%대 강보합이기 때문에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슈가. 네, 그럼에도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조금 언급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제 경영권 분쟁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합니다만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이제 결과가 또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운에 거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티웨이항공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등락폭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는 항상 모든 패턴이 그래 왔습니다. 이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 그 상승한 만큼의 어떤 급락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웬만하면 조금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항공주 관점에서 항공 업종을 난 좀 좋게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LCC 중에서도 사실 TV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제주항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에어라는 종목도 이제 대표적인 LCC 중에 좀 하나이기 때문에 항공 업종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제주항공 쪽이나 이제 진에어 쪽을 좀 같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환율이 또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우려 사항이지만, 결국에 저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원화 강세로 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총리가 새로 또 이제 취임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엔화 강세로 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항공주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되, 우선 TA항공은 지금 보유자분들이 아니라면은 우선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슈가 또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뉴스가 확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 한 가지만 더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사실 장중에 한 13%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 상승폭을 다 줄여내고 마감이 됐어요.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0.1%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장중에 왜 이렇게 변동성을 키웠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오다가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좀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어떤 이제 그 분사죠. 분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가 사실 이것만으로 올라가기에는 뭔가 조금 그런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업황 흐름이 좋게 된다라면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 단기적으로는 좀 다다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고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자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지금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4거래일째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이제 꼬리 달고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전고점을 못 뚫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조정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신규 관점에서 관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적 분할이 되고 거래가 되기 시작한 지 오늘까지 7거래일이었는데요. 좀 상단을 막고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정리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카지노 관련된 이야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지노 관련된, 특히나 마카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들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연초 대비 주요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마카오에 상장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중국 부양책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발표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디레이팅이 이루어졌던 마카오에 상장된 마카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다음 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부가 풀리게 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오의 카지노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규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권 규제, 캐파 규제, 또 정책 규제까지 들어오면서 뭔가 사업을 더 늘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마카오 정캐 사업자 현황을 보시면 정말 많았었는데요. 2024년 6월에는 22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또 마카오의 카지노와 운영 테이블 머신 수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카지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겁니다. 그렇다면 마카오로 가지 못하는 수요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펴보시면 제주도의 외국인 월별 방문객 수를 보시면 가장 이제 회색이 2024년이고요. 가장 짙은 색이 2019년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전보다 이미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 수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국제선 전체 운항 편수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공급 또 수요 모두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플레이어는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제주도에는 무비자로 들어가고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중국 본토에서 2시간, 2시간 반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마카오스러운 내외관, 또 운영 방식도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한화투자증권에서 내놨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롯데관광개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0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눌려 있었던 중국 VIP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카지노주의 주가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시면 규제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카지노주들의 주가는 큰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외 국가 비중이 전반적으로 실적에서 올라가야만 또 다른 주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파라다이스나 GKL의 일본 VIP 드롭백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일본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만으로도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고무적인 부분은 엔저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이렇게 엔화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드랩액이 늘어났다는 건 전반적인 캐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다라는 의견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의 비중국 성장 아마 이 두 종목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인 카지노사는 아닙니다만 강원랜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의 주가는 그동안 규제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규제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카지노에 대해서 주가를 규제를 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보시면 면적도 확장이 되고 게임 기구 수도 증설이 되고 특히나 외국인 전용 구역에서 베팅 한도가 30만 원이었는데 3억 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전에는 시민권자만 가능했는데 영주권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2028년까지 사실 시간은 꽤 남아 있습니다만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 나가면서 주가도 리레이팅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쉽게 이야기하면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긍정적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는 디레이팅 끝났다, 리레이팅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나에서도 중국 시장 자체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신한에서도 이제 카지노 관련돼서 센티가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면서 종목별로도 투자 포인트 잘 찾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지노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이슬이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또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벤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뭐 일본에서도 바이오 전시회가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8일부터 밀라노에서 또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또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과도 또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생물보안법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우시앱텍에 대한 어떤 수조 공백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위탁 생산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회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그 이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전시회에 좀 참가를 함으로써 우리 이제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이런 경쟁력을 좀 많이 홍보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가 사실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뭐 주가상에 이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CDMO 말고 이제 CDO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CDO는 이제 위탁 개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MO는 위탁 생산만을 해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생산만 해주는 것은 그 개발에 대한 기술은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CDMO로는 좀 이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CDO에 대한 어떠한 수주를 좀 많이 받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CDMO 쪽에 대한 매출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조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DO 관련해서 또 이제 계약 체결을 맺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CDO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10% 내외 정도인데 결국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CDMO 관련해서는 생산 시설도 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주를 가장 또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좀 대장격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는 우리가 단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이 너무 저는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에서도 지준율을 인하를 하는 시점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폭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약사들이 사실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신약 개발에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쏟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장 초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용이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밀라노 전시회에서 제가 막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다가 파트너십사를 글로벌한 회사를 만나야 이게 신약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시간도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야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급의 신약과 물질을 발견할 수 있고 더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면 끝나죠. 어떤 뉴스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CMO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개발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것 긍정적으로 봐야 하고 또 이제 금리가 아예 변화하는 피벗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에는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 환경도 됐고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주를 단기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급등세를 나타냈던 리가켄 바이오 여쭤보고 싶어요. 에로가 나왔죠. 뭐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제약사에다가 그렇게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네, 엄청나죠. 사실 이제 ADC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C에 대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 또 이제 주가가 또 이제 제2의 유한양행처럼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ADC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좀 상용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술 수출을 지금 일본의 리가켄 바이오가 좀 체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ADC 관련해서 이제 리가캠을 저는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C 하면은 가장 이제 대장격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주가상에도 오늘 이를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5%대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주의가 좀 걸린 상황이라서 지금 쫓아가기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리스키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점 대비 항상 10% 이상대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리가캠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리온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또 직접적으로 이제 인수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못 갔던 상황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밸류적인 부담에서 단순히 숫자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오리온이 훨씬 더 지금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아울러서 같이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본체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은 사실 리가캠 쪽이 훨씬 더 셀 네. 겁니다. 다만 이제 신규 관점에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오리온을 조금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가 나뉘는데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거든요. 뭐 ADC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CMO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을 우리가 또 다 담을 수는 커버할 없기 수가 때문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비만 치료제면 거기서 대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DMO 하면은 그쪽에서의 대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은 뭐 CDMO 쪽이 강세였다가 또 이쪽에 수급이 빠지면 신약 쪽으로 몰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한 섹터에 좀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CDMO 쪽에선 전 여전히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하나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너무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단에서 지금 바이넥스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또 생산 시설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 리액터거든요. 네. 근데 삼성 쪽은 지금 대형이고 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 리액터를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수혜는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이넥스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 단에서는 이제 바이넥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유한양행이 조금 대장격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2의 유한양행을 찾아라라는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근데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이미 또 이제 항암치료제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또 다양한 치료제를 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항암 쪽에서는 유한양행을 쭉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사실 비만 치료제는 이제 펩트론이 지금 대장격으로 상승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 종목으로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임상 3상에 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또 출시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쵸. 한미약품까지 네,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놓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대장격의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 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들이지만 네. 오늘 말씀드릴 건 또 이제 다른 종목인데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톡신이라든지 보톡스 쪽도 굉장히 좀 조용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항암이나 플랫폼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바이오주들 좀 못 잡으신 분들은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독보적인 또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이제 얇은 주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주사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통증도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마이크로 니들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용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그냥 뭐 마이크로 패치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주사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또 대웅제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이 또 비만 치료제 쪽하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고비라든지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월 1회, 주 1회죠. 주 1회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가야지 앞으로 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월 1회에 그 GLP-1 계열로 해서 지금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지금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기술도 같이 접목을 시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된 거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만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톡신 수출에 대한 고성장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을 굉장히 좀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톡신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미국에서 미용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에볼루스에 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기 실적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제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물의 이슬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일정에 주목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살펴보면요.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해당 결과 역시나 11월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줄 텐데요. 간밤 발표된 이 FOMC 의사록을 살펴봤을 때 상당수 의원들이 50bp 인하를 지지를 했지만 내부에서 이견이 많았다라는 것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하는 확률이 좀 증가를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10일, 내일 국내 시간으로 오전에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월가에서 로보택시 비관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자체는 간밤에도 1%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웨드부시 측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종목이다, AI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지 아니면 더 큰 실망 매물이 쏟아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인데요. 이제 3분의 1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전에는 델타항공 그리고 도미노피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에서도 좀 참고해 볼 일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25bp 인하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B컷을 단행했고 또 9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에 진입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힘을 좀 싣는 모습인데요. 내일 이 소식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이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오늘 대형주만 오르고 중소형주가 빠지고 심천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1% 소폭 올라줬고요. 소형주 지수인 SCI 1000 지수가 1%대 하락, 심천지수도 0.8%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소폭의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